서울의 어두운 이면, 27명 소녀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 항상 빛과 생명력으로 북적이는 대도시 서울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무려 이 17명의 젊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토막난 채 여러 장소에 흩어져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 한가운데 숨겨진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인간성의 비극이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 학살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놓치지 마시라. 지금부터 우리는 서울 27명 소녀 연쇄 살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갈 것이다. 1999년 말 서울. 장마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마치 그치지 않을 것처럼 눈물을 쏟아냈고 도로는 질퍽하게 미끄러웠으며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로 가득했다. 도시의 동쪽 끝에는 오래된 버스터미널이 하나 있었다. 바로 동서울 종합터미널이다. 그곳은 매일같이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다. 피곤한 얼굴들, 차량 매연과 뒤섞인 땀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그러나 밤이 내리면 그곳은 얼굴을 바꿨다. 낮 동안 인파로 가득했던 터미널은 밤이 되면 으스스한 정적에 휩싸였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려왔으며 몇몇 노점상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울 사람들은 그곳에 무언가 어두운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소문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터미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는 망우리 공원묘지라는 넓은 공동묘지가 있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곳이 흉흉하다고 믿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나 묘비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하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그 소문은 현실적인 공포로 변했다. 그해 12월 한 환경미화원이 묘지 담벼락 근처 덤불 뒤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였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다. 온전하지 않은 젊은 여성의 토막난 시신이었다. 경찰이 출동하고 노란 통제선이 쳐졌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몇 달 후 터미널 근처에서 연을 날리던 한 아이가 땅에 떨어진 손 하나를 발견했다. 희미해진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채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시신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불에 탄 채로, 토막난 채로, 심지어 입이 붉은 실로 꿰매진 채로 모든 희생자는 젊은 여성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별명이었다. 그때부터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도 터미널이나 묘지 근처를 지나가려 하지 않았다. 버스 기사들조차 밤에 그곳을 지날 때는 왼쪽도 오른쪽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운전하라고 서로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시신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는 현실이었다. 관할 경찰서는 모든 죽음을 강도, 성폭행, 사고 등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했다. 아무도 사건들을 연결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여성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연례 보고서의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하지만 주변 주민들은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제복 뒤에 숨어 의심받지 않고 우리 사이를 활보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터미널 벤치에 앉아 나무 호루라기를 부는 인자한 얼굴의 노인을 본 적이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묘지에서 마치 아이를 재우는 듯한 남자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도시 괴담으로만 여겨졌다. 마침내 희생자 수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1999년부터 2015년 초까지 10명이 넘는 여성이 동서울 터미널 근처에서 실종되었다. 늦게 퇴근하다 집에 도착하지 못한 이도 있었고, 시외버스에서 내린 뒤 그대로 사라진 이도 있었다. 심지어 표를 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한 여대생은 다음날 진흙 속에 파묻힌 채 발견되기도 했다. 언제나 거칠고 분주했던 서울은 갑자기 공포에 휩싸였다. 부모들은 딸이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터미널 주변 상인들은 가게 문을 더 일찍 닫았다. 택시와 마을버스 기사들은 여성 승객이 밤에 혼자 타면 반드시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고 서로 당부했다. 그러나 공포가 현실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끔찍한 일 뒤에 숨은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배회하며 다음 희생자를 고르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낡은 터미널과 고요한 묘지,
그리고 쏟아지는 밤비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나무 호루라기 소리로부터 이 어두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00년대 초 서울 동부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은 마치 동서울 터미널 주변의 어두운 비밀을 감추려는 듯 멈추지 않았다.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내버스의 굉음과 뒤섞여 결코 평온하지 않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낮의 분주함 뒤에 터미널의 밤은 서서히 모든 주민에게 퍼져나가는 공포를 품고 있었다. 그 공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성들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5년 동안 10명이 넘는 여성이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몸이 불에 탄 채로, 신원 미상으로, 뻣뻣하게 굳은 채로, 혹은 낡은 천에 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채로 모든 희생자는 터미널 주변이나 넓고 고요한 망우리 공원묘지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강도, 성폭행, 사고 등 별개의 사건으로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단순한 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묘지 뒤 작은 언덕을 귀신 언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거나 텅 빈 길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를 느꼈던 밤의 속삭임에서 태어난 이름이었다. 야간 버스 기사들에게 귀신 언덕은 불문율의 일부가 되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도 그곳에 차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만약 승객이 언덕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기사는 못 들은 척했다. 공포는 빠르게 전염되었다. 부모들은 딸들이 혼자 다니지 못하게 했고 노점상들은 일찍 문을 닫았으며 버스 기사들은 여성 승객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라고 서로 일깨웠다. 최 기사라는 이름의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분위기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는 터미널 벤치에 앉아있는 인자한 얼굴의 노인을 자주 보았다. 그 노인은 다른 기사들에게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마치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 기사를 항상 소름 돋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그 노인은 도시락통을 들고 묘지 쪽으로 걸어가 나무들 사이에 홀로 앉았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달래는 듯 혼잣말을 했다. 그때는 그냥 가족을 그리워하는 노인인 줄 알았죠. 몇 년 후 최 기사는 회상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신이 발견된 후에야 깨달았어요. 어쩌면 저는 범인의 그림자를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봐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한편 김수진이라는 젊은 기자는 이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문 스크랩을 모으고 희생자 가족을 인터뷰하며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터미널이나 묘지 근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경찰 보고서는 이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사건 뒤에 한 명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김수진의 기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편집장에게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모든 정보를 작은 수첩에 계속 기록했다. 그 사이 귀신 언덕은 점점 더 어두운 전설이 되어갔다. 학생들은 밤에 그곳을 지나가는 담력 시험을 했지만 항상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어떤 이들은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텅 빈 길에서 뒤에서 누군가 툭 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는 빗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호루라기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는 귀신 언덕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와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믿음을 강화했다. 언제나 거칠고 분주했던 서울은 갑자기 또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다. 희생자를 하나씩 삼키는 어두운 구멍. 주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희생자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젊은 여성들은 여전히 사라졌고 가족들은 답없는 울음만 흘릴 뿐이었다. 결국 공포는 습관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음 희생자가 누구일지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가족이 아니길 기도할 뿐이었다. 그리고 서울의 밤빛 속에서 귀신 언덕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포의 말없는 증인이 되어 고요히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서울 터미널 주변의 여성 실종 사건은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해가 바뀌고 희생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범인의 얼굴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경찰은 항상 출동했다. 노란 통제선이 쳐지고 사진이 촬영되고 지역신문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그 후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났다. 뚜렷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경찰서 낡은 캐비닛에는 사건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서류는 누렇게 변하고 먼지가 가득 쌓인 채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항상 강도 가능성이나
개인적인 문제 가능성과 같은 단순한 이유가 적혔다. 희생자 수가 10여 명을 넘어선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모든 것을 별개의 사건으로 기록했다. 시민들에게 그 이유는 더 큰 무언가로부터 눈을 감으려는 것처럼 들렸다. 실망감은 커져갔다. 주민들은 어둠 속을 배회하는 그림자에 맞서 자신들만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반상회에서 몇몇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님,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희생자가 터미널과 관련이 있는데 왜 더 깊이 수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이 받은 대답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라는 짧은 문장뿐이었다. 그 평온함 뒤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공허함. 2002년에 누나를 잃은 김진우 씨는 자신의 힘겨운 싸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매주 경찰서에 찾아가 진척 상황을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수사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 씨는 마치 텅 빈 방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들었다. 절망한 그는 스스로 나섰다. 전봇대에 누나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붙이고 버스 기사들에게 물어봤으며 심지어 영혼을 볼 수 있다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다.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그가 찾은 유일한 것은 터미널 근처에서 발견된 단순한 반지 하나였다. 진우 씨는 그것이 누나의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경찰에 제출했을 때 그 반지는 추가 조사 없이 서랍 속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한편 바깥 세상은 무관심해 보였다. 중앙 언론은 정치와 연예인 소식에 더 바빴다. 터미널 근처 시신에 대한 뉴스는 하루 만에 사라졌다. 관심을 가진 기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중 한 명이 김수진이었다. 그녀는 남몰래 자료를 수집했다. 뉴스 기사를 복사하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붉은 시를 잇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겉보기엔 무작위처럼 보여도 모든 사건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탐사보도 기사를 쓰려고 할 때마다 편집국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수진은 언젠가 자신의 작은 기록이 유용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시민들의 눈에 동서울 터미널은 서서히 평범한 얼굴을 잃어갔다. 낮은 버스와 상인, 승객들로 붐볐지만 밤이 되면 터미널은 무력함의 상징이 되었다. 귀신 언덕의 귀신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버려졌다는 고통 때문이었다.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지역 케이블 TV 인터뷰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가장 무서운 건 언덕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답 없는 기다림, 확신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밝혔다. 그들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상실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비는 오고 갔고 귀신 언덕은 비밀을 간직한 채 고요히 서 있었다. 범인은 여전히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인파 속을 자유롭게 활보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있었다. 수진이 남몰래 보관한 기록, 진우가 발견한 반지,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았던 주민들의 속삭임. 이 모든 것이 때를 기다리며 가늘게 이어진 붉은 실이 되었다. 그날이 오기까지 사건 파일들은 먼지 속에 묻혀 있었고 서울 동부는 터미널을 지나는 모든 여성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아갔다. 2014년 장마는 사흘 연속 쉴 새 없이 폭우를 쏟아내며 찾아왔다. 서울 동부는 거의 물에 잠길 뻔했다.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는 작은 강처럼 변했으며 망우리 공원묘지 주변의 흙도 무너져 내렸다. 주민들은 홍수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폭우가 오랫동안 묻혀있던 어두운 비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동서울 터미널 근처 세차장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 민호는 피곤한 몸과 젖은 옷으로 퇴근하고 있었다. 그는 질퍽하고 미끄러운 묘지구역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했다. 산사태로 뿌리가 드러난 큰 나무 아래에서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구부러진 나무 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뿌리가 아니라 흙 속에서 삐져나온 창백한 손이었다. 손가락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단순한 은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다. 민호의 눈에는 그 손이 마치 밖으로 나오려는 듯 세상에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듯 보였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길가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주민들이 몰려와 휴대폰 손전등을 비췄고 순식간에 공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워졌다. 그 광경은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그 비오는 밤, 망우리에 젖은 땅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춰왔던 무언가를 파헤쳐냈다. 관할 경찰이 출동해 기록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뉴스를 덮을 수 없었다. 한 주민이 그 창백한 손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몇 시간 만에 입소문을 탔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졌다. 서울 시민들은 이 모든 비극 뒤에 숨은 살인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큰 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본청은 특별수사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 인물은 차민준 경정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평판을 가진 경찰관으로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거의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는 별말 없이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다. 흠뻑 젖은 터미널 앞에 서서 망우리 묘지 뒤편의 어두운 언덕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마치 빗줄기를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함께 온 작은 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보통 살인사건이 아니야. 범인은 이 근처에 있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 말에 몇몇 팀원은 소름이 돋았다. 농담도 서론도 없었다. 그때부터 수사 분위기는 달라졌다. 차 경정은 모든 옛 사건 파일을 다시 열라고 지시했다. 그는 직접 관할 경찰서 캐비닛에 낡은 파일에 덮인 먼지를 털어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고 시신 발견 장소를 지도에 표시했다. 점들을 연결하자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희생자는 터미널과 묘지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동안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이 발견된 지 며칠 후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작은 강 근처의 빈집에서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깡마르고 머리는 짧고 헝클어져 있었으며 피부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가득했다. 신분증도 없이 낡은 옷만 입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녀는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마치 악몽에 갇힌 듯 희미한 목소리로 한 문장만 반복했다. 그 사람, 경찰 제복 입고 있었어요. 나무 호루라기,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의사는 처음에는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사진이 공개되자 한 친척이 그녀를 알아봤다. DNA 검사 결과 그녀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녀는 2007년에 실종된 여대생 이윤아였다. 그 소식은 서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희생자가 비록 깊은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만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핵심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경찰 제복, 나무 호루라기. 차민준 경정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의자에 앉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원을 그리며 떨고 있었다. 차 경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마음에 다가가려 했다. 윤아 씨, 누가 당신을 해쳤나요? 대답은 없었다. 윤아는 그저 침묵했고 눈은 텅 비었으며 몸은 떨렸다. 그러나 차 경정이 동서울 터미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윤아의 몸이 갑자기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귀를 막고 울다가 속삭였다. 얼굴은 인자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묘사는 짧았지만 차 경정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것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로 향하는 입구임을 알았다. 사흘 동안 서울을 잠기게 했던 폭우는 홍수뿐만 아니라 마침내 드러날 어두운 비밀의 길을 열어주었다. 큰 홍수가 물러간 후 서울의 밤은 무겁게 느껴졌다. 비는 그쳤지만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간소한 병실 안 이윤아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깡말랐으며 눈은 마치 잃어버린 7년이 그녀에게서 빛을 앗아간 듯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는 차민준 경정에게 윤아가 종종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속삭였다. 차 경정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윤아가 담요 끝을 비틀어 실이 엉킬 때까지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행동은 마치 그녀의 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저항하는 방식 같았다. 천천히 차 경정이 말했다. 윤아 씨, 괜찮다면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강요하지 않았다. 윤아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그가 왔어요. 얼굴은 인자했고 미소는 믿음직한 어른 같았어요.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윤아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영혼이 없었어요. 방은 고요해졌다. 차 경정은 몸을 기울여 눈을 맞추며 안정감을 주려 했었다. 윤아는 끊어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낡았어요. 젊은 경찰들 같지 않았죠. 목에는 무언가 걸려 있었어요. 낡은 끈에 달린 나무 호루라기. 그는 항상 내 앞에서 그걸 불었어요. 삑삑, 아이들 장난감처럼. 하지만 그가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말에 모두 소름이 돋았다. 보통 사람에게 호루라기는 작은 물건에 불과하지만 차경정은 그것이 평범한 디테일이 아님을 알았다. 구식 나무 호루라기는 90년대 경찰 장비였고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윤아가 그것을 명확하게 언급했다는 것은 범인이 과거에 경찰 조직에 있었거나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였다. 며칠 후 법의학 심리학자 팀이 윤아를 도와 몽타주를 작성했다. 과정은 힘들었다. 세부 사항을 기억해내려 할 때마다 윤아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떨었으며 심지어 간호사가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심하게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끝이 뭉툭한 매부리코, 뺨에 희미한 미소선,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빛. 몽타주가 완성되었을 때 차경정은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려진 얼굴은 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처럼 인자해 보였다. 바로 그 점이 그를 더 섬뜩하게 만들었다. 누구든 속일 수 있는 얼굴, 따뜻한 미소 뒤에 생명을 지울 수 있는 공허한 눈을 가진 얼굴. 수사팀은 책상 주위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몽타주를 바라보았다. 한 젊은 형사가 속삭였다. 팀장님, 이 얼굴 터미널 경비원 한 명과 아주 닮았습니다. 차경정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섣부른 결론을 원치 않았지만 그의 직감은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 밖에서는 윤아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살아 돌아온 희생자에 대해 보도하며 여론의 압박을 가중시켰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귀신 언덕 미스터리가 풀리는 시작이라고 믿었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윤아가 환각을 본다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차경정은 여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진실은 디테일에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터미널로 돌아가 2007년에 윤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어두운 구석에 섰다.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박였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으며 이슬비 소리만 들렸다. 그는 윤아가 겪었을 일을 상상했다. 낡은 제복을 입은 남자, 목에 걸린 낡은 끈, 가슴에서 흔들리는 나무 호루라기, 그리고 텅 빈 눈을 가린 인자한 미소. 사무실로 돌아온 차경정은 1990년대 동서울 터미널 주변에서 근무했던 모든 경찰관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명단은 길었고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차경정은 그 이름들 중에 윤아의 묘사와 일치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터미널 근처에 여전히 머물며 매일 사람들과 섞여 지내고 어쩌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 그날 밤 차경정은 창가에 서서 다시 내리는 가랑비를 바라보았다. 그는 거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윤아가 열쇠를 줬어. 이제 맞는 문을 찾을 시간이야.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해. 마침내 작은 회의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였다. 1990년대 동서울 터미널 주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으로 수십 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부는 다른 곳으로 전근 갔고 일부는 은퇴했으며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그날 밤 차경정과 그의 팀은 이윤아의 기억에서 태어난 몽타주와 대조하며 한 명씩 조사했다. 어떤 얼굴은 너무 젊었고 어떤 얼굴은 맞지 않았다. 그러다 박만식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열렸다. 그는 하급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조기 퇴직했다. 그의 복무 기록은 거의 깨끗했지만 여성 승객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게 군다는 사소한 보고가 몇 건 있었고 이는 후속 조치 없이 사라졌다. 은퇴 후 박만식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차경정은 기록 보관소에 있는 박만식의 오래된 사진을 응시했다. 머리는 숱이 졌고 둥근 얼굴에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윤아의 몽타주 옆에 놓았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얼굴 윤곽이 거의 일치했다. 그 인자한 미소도 비슷했고 기록 사진에 담긴 눈빛은 어딘가 이상했다.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않는 듯했다. 팀장님,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 팀원이 속삭였다. 차경정은 자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증거는 없어. 이건 추측일 뿐이야. 이후 며칠 동안 팀은 위장한 채 박만식을 멀리서 관찰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경비 초소에 앉아 버스 기사들에게 인사하고 주차권을 확인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박만식은 그저 친절하고 성실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차경정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었다. 매일 정오 11시 30분 박만식은
낡은 도시락통을 들고 천천히 망우리 공원 묘지로 걸어갔다. 그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열고 혼자 식사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후 박만식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성냥으로 태운 뒤 그 재를 땅에 뿌렸다. 때로는 앉은 자리 주위에 소금을 조금 뿌리기도 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지속된 의식을 반복하는 것처럼 규칙적이었다. 관찰하던 차경정은 박만식의 희미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아가, 편히 먹고 잘 자거라. 내일 또 오마. 그 말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잡초가 무성한 빈 땅뿐이었다. 그 장면은 차경정이 수첩을 꽉 쥐게 만들었다. 모든 징후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박만식의 일상은 단순히 외로운 노인의 습관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걸음 뒤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차경정이 버스 기사들과 이야기했을 때 모두 박만식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다. 박 선생님은 사람이 참 친절해요. 우리가 짐 옮기기 힘들어하면 와서 도와주고 가끔 음료수도 사다 줘요. 한 마을버스 기사가 말했다. 주변 주민들도 의심하지 않았다. 박만식은 동네 청소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하며 정기적으로 성당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모든 증언은 친절한 남자의 모습을 그렸다. 바로 그 점이 차경정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오직 신뢰 가득한 얼굴을 가진 사람만이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차경정은 팀과 함께 나무 뒤에 숨어 박만식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작은 의식은 다시 반복되었다. 점심을 먹고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힌 종이를 태우고 재를 뿌린 뒤 누군가를 재우는 듯 속삭였다. 오후의 바람이 그의 희미한 목소리를 실어왔고 차경정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 인자한 미소 뒤에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알았다. 박만식. 그는 단순한 터미널 경비원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그림자일지도 몰랐다. 낡은 호루라기와 결코 제대로 보지 않는 시선을 가진 그림자. 박만식에 대한 감시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의 모든 걸음이 기록되었고 모든 습관이 관찰되었다. 겉보기에는 터미널에서 단순한 일상을 보내는 노인처럼 보였지만 차경정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박만식이 항상 찾아가는 묘지의 그 땅. 마치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간직한 듯한 그 땅. 그날 밤 긴 논의 끝에 차경정은 때가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공식적인 발굴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가 떨어지자 작은 팀이 조용히 망우리 공원 묘지로 이동했다. 가랑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조명은 임시로 설치되었다. 축축한 공기는 진흙 냄새와 뒤섞였다. 첫 삽이 땅을 파고들며 밤의 정적을 깼다. 모두 침묵 속에서 일했다. 젖은 땅을 뚫는 금속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몇 분 후 한 팀원이 멈춰섰다. 숨이 멎는 듯했다. 팀장님,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차경정이 앞으로 나아갔다. 흙 속에서 긴 뼈에 달라붙은 자주색의 낡은 천 조각이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유골이었다. 순식간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 마치 땅이 입을 연 것처럼 그것을 응시했다. 발굴은 천천히 계속되었다. 한 겹 한 겹 흙을 걷어내자 유골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다. 시신의 자세는 부자연스러웠다. 손은 뻣뻣하게 접혀 있고 다리는 구부러져 마치 일부러 그렇게 놓은 듯했다. 한 팀원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조용히 흐느꼈다. 차경정은 굳은 채로 날카로운 눈으로 유골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심장은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시신을 묻는 방식에 패턴이 있고 의도가 있어. 새벽 무렵 그 땅은 더 많은 비밀을 토해냈다. 첫 번째, 유골 외에 두 구의 유골이 더 발견되었다. 각각 남은 옷가지와 작은 장신구가 붙어 있었다. 고무줄로 묶인 긴 머리카락이 축축한 흙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모든 발견물은 조심스럽게 기록되고 증거물 봉투에 담겼다. 비명도 소란도 없었다. 오직 떨어지는 빗소리와 세차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 무렵 최소 3구의 젊은 여성 유골이 수습되었다. 법의학팀은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차경정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망우리의 땅 아래에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발굴 소식은 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언론이 현장으로 몰려들었고 주민들은 긴장된 얼굴로 속삭였다. 박만식의 이름은 아직 거론되지 않았지만
의심은 그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 터미널 경비원이 연관된 걸까?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아침 박만식은 여전히 터미널 경비 초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낡은 신문을 펼친 뒤 인자한 미소로 기사들에게 인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편 그가 앉은 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땅이 그가 수년간 지켜온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차경정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게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땅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땅이 말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박만식은 숨을 이유를 모두 잃게 될 것이었다. 망우리에서의 발굴은 미스터리의 일부를 밝혔지만 차경정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발견된 유골들은 땅의 희미한 목소리에 불과했다. 박만식을 엮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다음 날 밤 작은 팀이 터미널로 이동했다. 박만식이 평소에 앉아있던 경비 초소는 단순해 보였다. 나무 책상, 낡은 의자, 녹슨 철제 캐비닛.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차경정은 바로 그 좁은 공간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조사했다. 오래된 승차권 뭉치, 낡은 수첩, 누렇게 변한 신문.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그러다 한 팀원이 캐비닛의 낡은 천 더미 뒤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장자리는 녹슬어 있었다. 차경정이 직접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호루라기가 달아빠진 목걸이 줄에 매달려 놓여 있었다. 표면은 마치 자주 만져진 듯 어둡게 빛났다. 옆면에는 시간이 지나 거의 희미해진 작은 별 모양 조각이 있었다. 방은 고요해졌다. 모든 눈이 그 작은 물건에 쏠렸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차경정은 마치 목숨의 무게를 재는 듯 천천히 호루라기를 들어올렸다. 유나의 기억이 다시 울려 퍼졌다. 그는 나무 호루라기를 하고 있었어요. 법의학팀이 즉시 움직였다. 손전등으로 비추자 끈 끝에서 희미한 얼룩이 보였다. 검게 말라붙은 얼룩. 샘플 채취해 맨손으로 만지지 마. 차경정이 지시했다. 그 물건은 깔끔하게 밀봉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차경정은 사무실을 서성이며 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보고서가 도착했다. 검사 결과 그 얼룩은 사람의 혈흔이었다. 더 나아가 그 DNA는 오래된 실종 사건의 희생자 2005년에 실종된 간호대생 마야리와 일치했다. 그 소식은 차경정의 마음에 깊이 밝혔다. 수년 동안 이 사건은 침묵의 이야기, 주민들 사이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이제 처음으로 박만식을 희생자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다. 한때 권위의 상징이었을지 모르는 나무 호루라기는 이제 어둠의 문을 여는 열쇠로 변했다. 차경정은 이제 증거물 비닐에 쌓인 그 물건을 바라보았다. 작고 단순하지만 마치 수십 년간 묻혀있던 목소리들을 짊어진 듯 무거웠다. 밖에서는 박만식이 여전히 터미널 경비 초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평온한 미소로 기사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경정은 생각했다.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물건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차경정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 호루라기는 이미 말을 했어. 남은 질문은 하나야. 언제 박만식을 소환할 것인가? 마침내 소환일이 다가왔다. 경찰차 2대가 동서울 터미널 앞에 멈춰섰다. 경비초소에 앉아있던 박만식은 한 경찰관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을 때 그저 얼굴을 들었다. 박 선생님, 잠시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항의도 질문도 없었다. 박만식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정돈한 뒤 짧게 말했다. 내가 가면 여긴 누가 지키나? 그 중얼거림은 대답 없이 허공에 맴돌았다. 그는 두 경찰관 사이에 끼어 조용히 차에 탔다. 서울 동부경찰서. 취조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긴 책상, 차가운 철제 의자, 그리고 무자비하게 비추는 형광등. 차경정은 박만식의 맞은편에 앉아 너무나 익숙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인자하고 단순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기에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다. 박 선생님, 차경정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희가 망우리에서 유골 몇 구를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선생님이 자주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는 발굴 기록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박만식은 잠시 흘끗 보더니 아무런 반응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또한 선생님의 경비 초소에서 나무 호루라기를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감식 결과 목걸이 끈에서 혈흔이 나왔고 2005년에 실종된 희생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호루라기는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거기에 놓을 수 있었겠죠. 차경정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캐비닛은 잠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만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침묵했다. 질문은 하나씩 이어졌다. 묘지에 가는 습관에 대해, 태웠던 종이에 대해, 감시팀이 들었던 속삭임에 대해. 박만식의 대답은 여전히 무미건조하고 짧았다. 종종 모르겠습니다나 기억나지 않습니다가 전부였다. 때로는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쉬는 사람처럼 눈을 감기도 했다. 긴장감은 짙어졌다. 옆에 있던 젊은 형사는 초조해하며 속삭였다. 우릴 갖고 노는 겁니다. 하지만 차경정은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박만식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인내심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순간 차경정은 나무 호루라기가 담긴 증거물 비닐을 박만식 앞으로 밀었다. 이 물건은 이미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하실 겁니까? 박만식은 그 호루라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렸다. 차경정은 몸이 종종 말보다 더 정직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날카롭게 관찰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박만식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소. 그 사람들은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요. 그 모호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아무도 감히 정적을 깨지 못했다. 박만식의 말은 절반의 자백이자 절반의 변명 같았고 큰 물음표를 남겼다. 첫날의 취조는 그렇게 끝났다. 박만식은 다시 유치장으로 끌려갔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 평온했다. 복도에서 차경정은 김이 서린 창문 앞에 멈춰서서 밖의 가랑비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박만식이 아직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취조 이틀째, 공기는 더욱 무겁게 시작되었다. 박만식은 다시 철제 의자에 앉았다. 등은 꼿꼿했고 손은 단정하게 모여 있었으며 눈빛은 불분명했다. 오히려 발언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차경정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대화를 시작했다. 어제 그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만식은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 터미널의 밤은 오물로 가득해. 술에 취한 사람들, 큰 소리로 웃는 사람들, 벤치에서 아무렇게나 자는 사람들, 그들은 그곳을 더럽혔어. 나는 그저 그 오물을 치웠을 뿐이야. 그의 말은 평탄하게 흘러나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한 젊은 형사가 침을 삼키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차경정이 톤을 유지하며 조용히 물었다. 박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들 스스로가 나를 선택했지. 내가 안전한 곳을 제안하면 그들은 따라왔어. 만약 거절하면 나는 그냥 보냈지. 하지만 따라온다는 건 그들이 이미 자신을 내맡겼다는 뜻이야. 나는 그저 짐을 있어야 할 곳에 놓아두었을 뿐이야. 방은 고요했다. 그의 말은 흔들기 어려운 신념처럼 울려 퍼졌다. 왜 젊은 여성들만이었습니까? 차경정이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박만식은 잠시 침묵했다. 눈을 감자. 그의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의 먼 목소리를 듣는 듯 변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엄한 분이셨지 매일 밤 나에게 일깨워 주셨어.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자를 믿지 마라. 그들은 네 인생을 망칠 것이다. 라고. 어머니는 늘 그런 여자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심어주셨지. 그래서 내가 터미널에서 그들이 웃는 걸 볼 때 나는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형사는 펜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분노를 참느라 붉어졌다. 그래서 본인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차경정이 압박했다. 박만식은 눈을 뜨고 차경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자부심과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당신들이 하지 않은 임무지. 당신들이 보고서나 쓰고 있을 동안 나는 터미널을 깨끗하게 지켰어. 그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야. 그저 필요 없는 찌꺼기일 뿐이지.
차경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자매였고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박만식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그들 사정이지. 밤이 내리고 그들이 길에서 잠을 자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버린 거야. 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했을 뿐이야. 그 말은 마치 어두운 설교처럼 들렸다. 감정 없이 차분했기에 듣는 모든 사람을 소름 돋게 했다. 마침내 젊은 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그들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옅은 미소는 여전히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자네는 아직 젊군.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세상에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있고 그것을 버릴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라는 걸.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차경정은 박만식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 차가운 말 뒤에 남은 인간성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신념뿐이었다. 그 노인을 범죄자가 아닌 임무 수행자로 느끼게 만든 신념. 그날의 취조는 비명도, 공식적인 자백도 없이 끝났다. 하지만 박만식의 모든 문장은 부식된 한 정신의 초상화가 되어 깔끔하게 기록되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그 오염된 철학을 듣고 함께 우는 것 같았다. 취조 셋째 날, 취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박만식은 철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등은 꼿꼿했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열 준비가 된 듯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차경정은 그를 깊이 바라본 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선생님,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첫날 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998년 터미널에서. 박만식은 꽤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이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인 리듬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리고 그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그래, 똑똑히 기억나. 1998년 그날 밤, 비가 막 그쳤고 터미널은 어둡고 한산했지.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박였고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어. 나무 벤치에 한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지. 나이는 20살 초반쯤 아직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 박만식은 숨을 고른 뒤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그녀가 혼자인 걸 봤어.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 내가 다가가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어. 그녀는 잠시 눈을 뜨고 미소 지으며 말했지. 아저씨, 참 친절하시네요. 박만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그 순간 어머니의 충고가 다시 울려 퍼졌어. 밤늦게 돌아오는 여자를 믿지 마라. 그들은 옷점만 가져올 뿐이다.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너무나 크게 들렸어.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나는 평소에 들고 다니던 나무 몽둥이를 쥐었어. 처음에는 그냥 겁만 줄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녀가 작게 웃었을 때 그 목소리는 더 강해졌어. 나는 몽둥이를 휘둘렀어. 그녀는 쓰러졌고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지. 취조실은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박만식은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몇 분 동안은 당황했지만 그 후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시신을 터미널 근처 덤불로 끌고 가 대충 덮었지. 다시 비가 내리며 흔적을 지웠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 그는 눈을 뜨고 차경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시작이었어. 그 후로 세상이 더럽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 청소하고 평온을 되찾는 것. 방구석에 있던 젊은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세상에. 그는 죄책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 박만식은 그저 의자에 기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방금 아주 당연한 것을 설명한 사람처럼 그날의 취조는 긴 침묵으로 끝났다. 모든 사람이 무거운 얼굴로 방을 나갔다. 차경정은 마지막으로 남아 그 노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첫날 밤의 자백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만식의 침묵의 벽 뒤에는 더 많은 어두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에 다시 비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도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그 첫날 밤을 기억하며 증인이 되는 것 같았다. 취조 넷째 날, 취조실은 점점 더 비좁게 느껴졌다. 에어컨에 찬 공기도 벽 사이에 걸린 무거운 느낌을 없애지 못했다.
박만식은 철제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모아져 있었고 마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려는 듯했다. 차경정은 깊은 어조로 대화를 시작했다. 박 선생님, 첫날 밤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의 밤들은 어땠습니까? 무엇이 선생님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까? 박만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한 번도 선택한다고 느끼지 않았어. 징후들이 나에게 다가왔지. 터미널은 항상 낯선 얼굴들로 가득해. 퇴근하는 사람,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목적 없이 기다리는 사람. 나는 그저 누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는지 읽었을 뿐이야.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니요? 차경정이 압박했다. 그래, 박만식이 텅 빈 눈으로 대답했다. 밤늦게 혼자 앉아있는 여자,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웃는 여자, 단정한 옷을 입고도 터미널 벤치에서 잠을 자는 여자. 그들은 모두 같은 징후를 가지고 있었어. 세상이 이미 그들에게 눈을 감았다는 징후. 그리고 세상이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문을 닫았지. 구석에 있던 젊은 형사는 분노를 거의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들의 인생의 문을 닫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박만식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나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규칙에 대해 말하는 거지. 당신들의 규칙은 서류에만 바쁘니 내가 만든 나만의 규칙, 임산부는 안 돼.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도 안 돼. 내 제안을 거절하면 나는 그냥 보내줬어. 하지만 그들이 따라온다면 그들은 이미 내가 열어놓은 길로 들어선 거야.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박만식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차경정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첫날 밤 이후에 누구를 치웠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박만식은 시선을 천장으로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록을 읽는 듯 평탄했다. 한 공장 노동자가 있었어. 그날 밤 월급을 막 받았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걸 봤지. 잠시 울다가 터미널 벤치에 앉아 잠이 들었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 내가 옆에 앉아 안전한 곳을 제안했어. 그녀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내 눈에는 그게 세상이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징후였어. 방은 고요했다. 차경정은 빠르게 메모했지만 눈은 박만식에게서 떼지 않았다. 박만식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예쁘고 성실한 여대생이 있었어. 항상 두꺼운 책을 들고 다녔지. 나는 그녀를 터미널에서 밤늦게 3번이나 봤어. 어두운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 4번째 밤에 내가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순순히 따라왔지. 그녀 생각에는 내가 그저 친절한 노인이었을 거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징후에 의해 불려온 거였어. 젊은 형사는 이를 갈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는 마치 운명을 읽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박만식은 들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도 좋아. 하지만 나에게 내가 한 모든 일은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었어. 세상은 짐이 쌓이는 것을 방치했고 내가 그것을 치웠지. 세상은 귀를 막았고 내가 들었어. 만약 그게 잘못이라면 할 수 없지.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차경정은 그 노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에게 박만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 밖에서 구축된 한 세계의 거울이었다. 어두운 규칙, 오직 자신만이 이해하는 규칙을 가진 세계. 취조가 끝났을 때 젊은 형사는 씁쓸하게 속삭였다. 그는 그걸 규칙이라고 부르지만 그 규칙은 지옥에서 만들어졌어. 차경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박만식의 뒤에서 닫히는 철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들이 방금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의 단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 취조 5째 날, 취조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박만식은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에는 마치 마지막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차경정은 얇은 파일을 열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본 뒤 말했다. 박 선생님, 수사 중에 몇 가지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항상 행정실에서 멈췄더군요. 한 여성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박만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쓰다듬듯 책상을 만졌다. 마침내 그는 희미하게 말했다. 은희, 내 인생에서 가장 충실했던 여자. 어떤 식으로 충실했습니까? 차경정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박만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은희는 동사무소에서 일했어. 주민 신고 서류를
경찰서로 넘기기 전에 관리하는 업무였지. 모두가 그녀를 규율있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았어. 하지만 나와 관련된 일에서는 그녀는 모든 규칙을 잊을 수 있었지. 젊은 형사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무슨 뜻입니까? 박만식은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 이름이 언급된 신고가 적어도 3건 있었어. 한 주민이 내가 터미널 공터에서 한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심한 적이 있었지. 작은 묘지에서 나는 악취에 대한 신고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일단 기록되었지만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에 은희의 책상에서 멈췄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보고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지. 방은 침묵에 잠겼다. 차경정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까? 박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일부는 알고 있었어. 그녀는 왜 나와 함께 자주 보이던 여자애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지. 나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 그녀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 그러다 그녀는 묻는 것을 멈췄어. 그녀의 침묵이 곧 인정이었지. 박만식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의 옅은 미소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좋은 여자였어. 매일 아침 차를 끓여주고 매일 밤 내가 집에 돌아왔는지 확인했지. 하지만 나는 알았어.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나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나를 잃는 것도 두려워했어. 차경정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떠났군요. 박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어. 내가 밤에 나갈 때마다 그 여자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난다고 했지. 그녀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를 혼자 두고 떠났어. 젊은 형사가 침을 삼켰다. 선생님이. 박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자신의 결정으로 떠났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했지. 그녀는 나와 관련된 모든 오래된 기록을 삭제했어. 그 후로는 더 이상 흔적이 없었지. 나는 세상의 눈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 그 말은 무겁고 숨막히게 공중에 떠 있었다. 차경정은 턱을 굳힌 채 파일을 닫았다. 만약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할 겁니까? 박만식은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잠시 물기가 어렸지만 미소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아니, 나는 그녀가 나를 그저 충실했던 남편으로만 기억하게 둘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그 문장이 끝나자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날의 취조는 비명도 반박도 없이 끝났다. 오직 더 길어진 정적만이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남자를 위해 눈을 감기로 선택한 한 여성이 있었다는 쓰라린 현실을 참석한 모든 이가 삼키게 만들었다. 박만식이 끌려나갈 때 차경정은 그 늙은 등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잘못된 곳에 바쳐진 충성은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 박만식의 자백 이후 며칠은 수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의 시작이었다. 차경정은 팀과 함께 터미널 근처의 무연고 묘지와 박만식이 희미하게 언급한 다른 몇몇 지점에서 대규모 발굴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가 내려진 후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 법의학팀, 그리고 현장 인력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 주변 주민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속삭임을 나누며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축축한 붉은 흙이 조금씩 파헤쳐졌다. 삽이 땅에 밝힐 때마다 모두 숨을 죽였다. 특정 깊이에 다다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몇몇 젊은 경찰관들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조각, 부서지기 쉬운 뼈,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은 신발, 핸드백, 심지어 썩어가는 대학 노트까지. 발견물이 나올 때마다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차경정은 현장 가장자리에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에게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건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마침내 세상에 나온 침묵의 목소리였다. 철창 안의 박만식은 대략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늙은 나무 아래, 돌무더기 근처, 혹은 도랑가, 이 모든 지점은 이제 꼼꼼하게 조사되었다. 발굴 첫날 5구의 시신 신원이 확인되었다. 둘째 날 그 수는 더 늘어났다. 시신 가방이 옮겨질 때마다 깊은 침묵이 흘렀고 현장 주변에 모여있던 언론은 즉시 그 발견을 전국에 보도했다. 몇 시간 만에 박만식의 이름은 텔레비전 화면, 라디오, 그리고 전국 일간지의 첫 페이지를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그를 터미널의 파수꾼,
죽음을 부르는 자, 지옥의 규칙을 가진 남자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렀다. 터미널 주변 주민들은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박만식이 도시락통이나 작은 가방을 들고 묘지 쪽으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덤불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작은 불꽃 같은 것을 봤다고 했다. 이 모든 기억은 이제 그 공포가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 단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증거가 되었다. 발굴은 닷새째까지 계속되었다. 총 29가 넘는 시신이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일부는 가족이 신고한 실종 기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일부는 신고조차 되지 않아 이름 없는 영혼으로 기록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침내 현장에 큰 텐트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법의학 절차를 보호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희생자 가족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의 분위기는 재난 현장과 장례식장이 합쳐진 것 같았다. 울음과 기도 그리고 침묵이 하나로 뒤섞였다. 차경정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질문에 시달렸다. 어떻게 매일 기사들과 상인들에게 인사하던 친절한 남자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터미널처럼 붐비는 곳에서 수십 명의 목숨이 사라졌는데도 제대로 처리된 신고 하나 없었을까? 이 사건은 마침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부실한 감시 시스템을 조명했고 경찰은 답변을 요구받았으며 박만식의 이름은 태만이자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범인의 심리, 그를 덮어주었던 아내의 역할, 그리고 남겨진 사회적 상처에 대한 토론이 연이어 벌어졌다. 그러나 차경정에게는 언론의 소란 뒤에 더 고요한 현실이 있었다. 수습된 모든 시신은 가족들에게는 긴 기다림의 끝이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이제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답 없는 기다림 속에 있지 않았다. 현장 가장자리에서 그는 한 어머니가 딸의 사진을 끌어안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드디어 집에 왔구나, 아가. 그 목소리는 차경정의 가슴을 모든 헤드라인 뉴스보다 더 아프게 찔렀다. 발굴이 끝난 밤, 차경정은 법의학 텐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파헤쳐진 구덩이와 삽자국으로 가득한 땅을 비추고 있었다. 밤바람은 젖은 흙냄새와 슬픔을 함께 실어왔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것이 단순히 무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선택했던 사회의 어두운 얼굴을 파헤치는 것임을 알았다. 박만식은 재판을 받겠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그림자는 그 발굴의 날들을 목격한 모든 이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박만식의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적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법정은 기자, 희생자, 가족, 그리고 호기심,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그 노인은 피고인석에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낡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후회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긴 희생자 명단을 읽을 때 가끔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법정은 가족들의 흐느낌으로 술렁였지만 박만식은 마치 그 이름들이 자신의 개인 기록부에 적힌 숫자에 불과한 듯 침묵을 지켰다. 판사는 마침내 사면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은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씁쓸함을 남겼다. 어떤 형벌도 떠나간 이들을 되돌릴 수 없었다. 몇몇 어머니는 법정에서 실신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한편 박만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에 속삭였다. 그렇다면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시오. 바깥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 판결 후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협력하여 발굴 현장 근처에 추모비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추모비는 큰 바위 형태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이름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매년 첫 발굴일에 가족과 시민들이 그곳에 모여 촛불을 켜고 꽃을 바치며 기도했다. 그 고요한 분위기는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차경정은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그는 연설에 참여하지 않고 뒷줄에 서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앞에는 상처 가득한 얼굴들이 현실과 화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한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추모비에 새겨진 딸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한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왜 누나 이름이 저기 있냐고 물었고 엄마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광경은 차경정의 마음에 그가 본 어떤 법의학 증거보다도 강하게 밝혔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차경정은 추모비 앞에 계속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돌을 만지며 속삭였다. 드디어 찾았군요.
부디 편히 쉬시길. 마음속으로 그는 경찰의 임무가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목소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박만식의 이야기는 어둠이 인자한 터미널 경비원의 얼굴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사회의 침묵과 당국의 태만이 범죄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그의 아내의 맹목적인 충성심처럼 잘못된 사랑이 정의의 길을 막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쓰라린 교훈이 되었다. 박만식은 이제 철창 뒤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때로는 단정한 글씨로 작은 메모를 쓴다고 한다. 그는 결코 후회를 표명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상처를 더했지만 차 경정에게는 그것이 스스로 만든 어두운 세계에서 살기를 선택한 인간이 있다는 징표일 뿐이었다. 그러나 감옥 밖에서는 추모비가 서 있다. 낡은 터미널을 지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새겨진 모든 이름은 우리가 더 이상 침묵이 희생자의 목소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범죄가 항상 흉악한 얼굴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비극. 때로는 평온한 미소로, 친절한 인사로, 심지어 한때 존경받았던 제복을 입고 다가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 경계하고 더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며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흔적은 분명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어둠이 항상 고요하거나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친절한 얼굴 뒤에, 심지어 우리가 믿었던 사람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해집시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일지도 모르는 작은 징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는 또한 가족을 더 굳건히 지키도록 권유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홀로 짐을 짊어지게 두지 맙시다. 때로는 부드러운 인사 한마디, 간단한 질문 하나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부터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소중하며 누구도 짐이나 오물로 취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관심이 비슷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삶에 귀중한 교훈을 주는 다른 이야기들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